우리 역사에 여러 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한강 유역을 쟁탈하기 위해 벌였던 삼국의 투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운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북한강과 남한강을 통해 물자를 옮길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력 투사에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태백 금대봉 검령소에서 발원한 한강은 특유의 석회암 지형으로 갈수록 수량이 적어지는 듯하게 보이다가 땅밑을 흐르고 흘러 결국은 내를 이룹니다. 골지천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아래로 천천히 흐르다가 임계천을 받아들이면서 꽤 넓은 평지를 만드는데, 여기 송호리 산성과 고분군이 있습니다. 고분군은 5, 6세기 조성된 것으로 보이나 산성 내부에 봉분이 올라와 있으니 산성은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골지천은 열심히 바닥을 깎아내면서 서쪽으로 흐르고 역동적으로 굽이치는 골짜기를 만들면서 더욱 수량이 많아지지요. 그리고 아우라지에 닿아서 송천을 만나고 산속의 넓은 평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선조들은 이곳에 모여 살면서 신석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오랫동안 세월을 압축한 듯한 유물산포지를 만들었습니다. 유물산포지는 골지천을 따라 가리왕산 기슭까지 이어지고, 골지천은 여기서 오대천을 맞아들이면서 조양강이 됩니다. 그리고 정선을 새로 지르지요. 여전히 불친절한 지형을 파고들면서 남쪽으로 달리다가 한백산과 정암사 수만호탑의 전기를 받은 지장천이 합류하면서 동강이 됩니다. 정선을 지나면서 급격히 불어난 수량은 비로소 한강의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키게 되는데, 백운산 맞은편에 있는 고성리 산성입니다. 고구려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증거로서 송오리 산성, 애산성, 신우산성, 정양산성 등과 같이 강의 남단에 조성되어 있고 교통로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점차 발달하는 하한당구로 인해 어라영 같은 명승이 만들어지고 영월에서 서강을 만나면서 드디어 남한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온달산성이 나오지요. 역시 강의 남한에 있습니다. 고구려 온달장군이 아단성에서 전사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으로 온달산성이 있는 영춘면의 옛 지명이 을하단이고, 인근에 종종 고구려의 무덤으로 분석되는 적성유적인 단양 사지원리 방단 적성유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곳이 아단성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적성유적은 7세기로 편년되고 무덤의 형식이 아니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온달산성은 6세기 중반 이후의 신라 축성입니다. 온달의 장인인 평원왕의 제2기간이 559년 3월부터 590년 11월로 6세기 말이니 시간대로 보면 실제 아단성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구려 때 목책성이었던 것을 신라가 점령하고 석성으로 축성했을 수 있지요. 영춘면에서는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의 빠짐없는 유물산포지가 존재하고, 전방이 태화산으로 막혀 있어 통로는 남한강과 영지로 통하는 협곡뿐이어서 강원 지역에서 고구려와 신라를 연결하는 주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단양이죠. 지금은 충주댐 건설로 이전했지만 원래 단양은 적성산 서쪽 기슭에 있었지요. 그리고 이 적성산에 유명한 적성산성이 있습니다. 역시 강의 남한에 있는 신라 석성입니다. 여기서는 단양 신라 적성비가 나와서 550년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해 밀어내고 점령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지요. 성곽의 축조 시기와 주체도 적성비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충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다투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대림산성과 남산성, 장위산성이 역시 강의 남한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탑과 탕금대 인근에서 삼국의 유적이 고르게 발견되고 있으니 과거의 삼국이 이곳을 쟁탈하면서 남긴 흔적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와 양평, 하남을 지나 한양에 이르지요. 강원 내륙부터 인천까지 우리 영토의 동쪽부터 서쪽까지 가로지르는 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과 연계하여 설치된 수많은 산성들과 상류의 좁은 평야를 차지하는 고대인들의 유물산포지, 서울과 충주와 여주의 넓은 평야지대를 차지하는 비옥한 토지, 한강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서해의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거슬러 올라오다 몸부림을 친 흔적이 검룡소 주위에 둘러진 바위와 폭포라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흐르는 물소리 말고는 평온함이 가득한 깊은 산중, 우리 역사를 결정해왔던 514km 한강의 출발은
하루 2,000톤 청명수를 뿜어내는 이곳 검룡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치 격투기 선수 이름 같지만 정선에 있는 삼국시대 축조된 산성 이름입니다. 정식 명칭은 송계리 산성. 산성 앞 인계면에서 얽혀있는 구전을 들으려 식당 어르신께 송계리 산성에 대해 여쭤보니 무척 나무라시는 것이었죠. 장찬성의 명칭이 왜 붙은지를 뒤져보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송계리 산성은 강원도 깊은 곳에 있는 산성입니다. 대부분 산지이고 하천을 따라 발달한 제한된 교통로로 세력의 투사가 이루어지던 곳이지요. 남쪽으로는 검룡소에서 발원한 한강이 아직 덜 자라서 골지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북상하다가 임계천을 만나면서 서쪽으로 급히 방향을 꺾는 곳이며 과거 수량을 생각했을 때 수운을 활용할 수 있는 제1상류였고 인근에 가장 큰 평야가 만들어져 있던 곳입니다. 동쪽으로는 백봉령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780m 고지에 특유의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 놓은 통로를 통해 동해 삼척과 연결되고 있죠. 또한 삽당령을 통해 북쪽과 연결되는데 과거부터 신라의 중요한 지역으로 관리되던 하슬라, 즉 강릉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삼국사기의 첫 기록이 397년 남울이사금 42년 북쪽 변경의 하슬라에 가뭄이 들어 죄수를 사면하고 조세와 공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 기사인 눌지마리간 34년 서기 450년에 하슬라성의 성주가 고구려 변방의 장수를 죽이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즉 5세기경 이곳은 신라와 고구려가 대치하던 접경이었던 것이죠. 아직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아주 나쁘지 않던 시기이지만 그 다음 기사가 꽤 의미심장합니다. 468년 음력 9월 하슬라 사람들을 징발해 이하라는 곳에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3년 산성을 쌓은 470년과 근접해 있어서 당시 신라의 확장 움직임과 고구려의 마찰이 증명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이하라는 곳은 지마이사금 14년 말갈이 쳐들어온 북쪽의 변경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몇몇 연구자분들이 대관령이라 해석하는 대령이라는 곳과 같이 언급되며 하슬라와 가까운 곳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고구려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세운 전략적 조건에 따라 강릉 인근의 하천이나 남한강 상류 지역의 성으로 비정됩니다. 송계리산성 서쪽으로는 골지천이 만들어 놓은 협곡이 이어져 남한강으로 성장하니 임계는 강원 내륙 사통팔달의 요충지이자 교통로와 수운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과거 신라가 중요하게 생각하여 관리하고 육성한 중간 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고분군을 볼 때 이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계리산성은 산성 자체로도 급경사지로 둘러싸인 훌륭한 입지를 보이는데 그 밖을 하천이 만들어 놓은 절벽이 서쪽으로 하나의 통로만 열어두고 있으며 약간의 평야지대까지 감싸는 하천의 흐름이 한 겹 더 에워싸니 통로를 차단하는 목적에서 송계리산성의 입지와 가치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지금 임계면은 임계천 북쪽의 평야지대에 있지만 당시의 주된 새거지는 산성 서쪽의 넓은 구릉지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북쪽을 향해 뻗은 세 줄기 구릉에 수백 기로 추정되는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임계천이 발달시켜 놓은 평야지대가 북동쪽에 위치하여 새거지가 북동쪽으로 확장되었을 것이며 실제로 마산봉 아래 임계리 유적이 있어 삼국시대로 편년되는 석광묘의 잔해와 신라 토기편들이 발견됩니다. 산성은 북쪽으로 열린 골짜기를 감싸는 포곡식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에 의해 성 내부가 관찰되는 단점이 있는데 성문 추정지에서 전방 절벽지대까지 300m가 넘는 구릉지가 있으며 적군이 이쪽으로 진입할 때 산성의 서쪽으로 우회하여 공격하면 쉽게 포위될 수밖에 없는 지형으로 단점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로 된 남쪽과 동쪽 성벽은 정상 능선에 가깝게 석성으로 수축되어 있고 경사지 밑에는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으로 공격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서성벽은 비교적 완만하게 남북으로 뻗은 능선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능선 끝에서 급하게 꺾어 골짜기로 내려오면서 포곡식 산성을 완성하는데 이 구간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서 굴러떨어진 돌무더기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문이 있던 자리로 생각되는 곳에서는 꽤 큰 크기의 성돌도 보이는데
정확한 모습은 추정으로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의 총 둘레는 약 830m입니다. 처음 보고됐던 대형 고분 4기는 남쪽 성벽을 따라 줄지어 조성되어 있는데 동쪽 성벽 능선에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형 고분들이 성밖 서쪽 능선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고분군의 조성이 산성 축조 이후 혹은 폐기 이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하슬라 사람들을 동원해 만든 이하의 성이 이곳이 맞을까요? 성 내부에서 진입로 개설 시 노출된 토기평과 철제 유물들이 수습되었는데 산성과 고분의 조성을 5세기 말에서 6세기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이하의 성을 축조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시간대가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성 내부에 고분이 조성되어 있고 산성 축조와 고분 조성의 시간대가 큰 차이가 없어서 모종의 이유로 이르게 폐성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하에 대한 기록은 496년 고구려가 우산성을 공격하자 장군 실죽이 이하에서 그들을 깨뜨렸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송계리산성은 장찬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신라 이전 이곳에 장찬이라는 장군이 삼척에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해 하룻밤에 쌓았다는 전설과 고려시대 장찬 장군이 이곳에 성을 쌓고 병사를 훈련시키는데 마귀 할멈에게 해코지당해 죽고 달려오던 말이 낙심하여 임계천 옆에 마산봉에서 죽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장찬이라는 장군이 성을 쌓았는데 신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부분에서 신라에서 기인한 듯한 유물들이 관찰되지만 대부분 그 유래와 시기가 모호하여 산성 자체는 고구려나 말갈이 축성하고 고분군을 신라가 조성했으리라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이곳을 지나려 했던 세력은 누구라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절벽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적합한, 농사와 거주에 적합한 구릉지대와 더욱 방어에 적합한 급경사지로 둘러싸인 산성자리, 교통로와 물길을 통제하는 최적의 요충지, 소백산과 태백산을 넘어 강원도와 신라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던 태백에서 발원한 낙동강과 연결되던 길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 중 동강이 만들어 놓은 하한당구가 조금의 평평한 지형을 만들어낸 고립된 곳입니다. 과거에는 커다란 산으로 둘러막혀 들어오는 길도 없던 오지 중의 오지. 이곳에 세워진 연대도 불확실한 아주 특이한 형태의 산성이 동강을 감지하며 420m 고지에 앉아 있습니다. 동강은 서쪽으로 흐르고 흘러 절경으로 유명한 영월 어라연에 닿기 전 온갖 힘을 써가면서 갈지자로 바위를 깎아내고 절벽과 평지를 교대로 만들어내고 사이사이 능선을 타고 가는 등산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옛부터 백운산 칠종령이라고 해서 문회리와 동면내창을 잇는 고갯길로 알려져 왔었지요. 현재 백령동굴에서 덕천리로 연결되는 벼랑길입니다. 남쪽으로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이곳을 넘어 평창으로 장을 보러 갔다고 하지요. 그만큼 고립되고 제한적인 통로를 가진 곳이어서 방어에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하한당구가 만들어 놓은 덕천리와 고성리의 평지에는 신석기부터 시작하는 유적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덕천리 소골 유적은 고성리 산성 전방의 340m 얕은 고지를 중심으로 하한당구 서편을 전부 차지하는 넓은 면적의 산포에 있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고려 시대를 아우릅니다. 이곳이 처음 알려진 것은 불과 1987년으로 국민대 박물관 장명수님에 의해 청동기 고인돌과 토기 등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발굴이 계속되고 빗살무늬 토기 같은 신석기 유물과 청동기 주거지 등과 함께 철기 무문토기, 고려시대 무덤 등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경사면에는 삼국시대 고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분을 이루었을 석재가 주변에 흩어져 있죠. 지성묘는 4기의 고인돌이 집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성혈이 새겨져 있는 길이 2m, 2톤가량의 덮개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인근의 지성묘는 더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아라리 분원, 예전 고성 분교에도 고성리 지성묘가 있습니다. 덕천리 소골 지성묘보다 성혈도 많이 새겨진 크기도 더 큰 2.5m가량의 덮개돌을 가진 고인돌도 있었으며
토기평과 뼈조각으로 가득한 신석기 주거 유적이 고성리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 주위의 산포에 있습니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농경을 시작하면서 한자리에 머물러 문명을 영위하기 시작하고 한층 더 고도화된 계급사회가 나타난 증거인 고인돌이 이런 깊은 산중에 존재한다는 것은 유전자부터 새겨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떠오르게 합니다. 인근에는 동강을 따라 문산리 유물산포지나 운칠리 수동 유물산포지, 덕천리 유물산포지 등 철기시대 흔적도 조금의 평지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산포해 있었습니다. 동강 건너 제장마을에는 원삼국 시대로 거슬러가는 10m 크기의 적석청도 있어 고성리 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유적이 한눈에 감재되는 420m 고지, 칠종령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를 고성리 산성이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산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 도중 좁은 성렬 같은 것이 좌우로 눈에 띄는데 경작지의 흔적인지 방어시설의 일부인지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숲이 우거져 있고 특이한 지형의 변화가 눈에 띄지는 않아 과거부터 성에 접근하는 통로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경사를 지나 풀숲 가운데로 갑자기 평지에 올라서게 되는데 난문지라 여겨지는 곳입니다. 석축도 없고 토당 같은 구조물도 없어서 어색한 느낌이 들지요. 고성리 산성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지역인데 정상 동쪽 반원을 대부분 차지하며 동북쪽이 낮은 단, 동남쪽이 높은 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석검, 석촉 등의 삼국시대 이전의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고성리 산성도 근처에 밀집한 유적들과 비슷한 시기의 기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곳의 평지 중 수구가 형성되어 있을 만한 지형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배수를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집수지를 만들었다면 동북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토축성벽이 올라와 있어 오목한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모여든 물을 내보내는 지형이 없습니다. 석회지형이라 배수가 빨라서 그럴까요? 그리고 내부 평지의 면에 있는 구간에 석축성벽이 없습니다. 심지어 능선에 연결되어 공격군이 올라올 만한 지형인데 석축이 없습니다. 고성리 산성은 4개의 석축 구간과 4개의 토축 구간이 번갈아 축조되었는데 정작 가장 경사가 완만한 구간인 동쪽이 토축입니다. 일견 이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성벽의 가장 높은 곳은 8m에 달하는데 더욱 이해하기 힘들지요. 사실상 토축 구간도 매우 부실하며 산 자체의 경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지휘소나 제단 혹은 봉화대로 보이는 구조물이 충실하게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 고개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 경사면의 중간중간 석축과 성 내부 사각의 구조물은 해남 성매산성을 떠오르게 하는군요. 남한강을 두고 세력 경쟁을 펼친 고구려와 신라의 첨단이었던 만큼 두 나라 중 후대에 이곳을 차지한 신라의 성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송계리산성이나 정양산성, 온달산성과 같이 입지나 축성 성격에서 신라의 석성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선은 신라 정선현으로 원래는 고구려 보장왕이 멸망 직전인 668년부터 익매연이라 했다 하므로 고성리 산성은 삼국시대까지 고구려의 영토, 고구려가 주둔하던 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조된 모습은 신라가 더 보입니다. 계단식 쌓기, 들여 쌓기와 보축을 모두 볼 수 있는 데다 석축과 토축을 번갈아 가면서 축성한 흔치 않은 모습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듯한데 전체적인 모습에서 온달산성이나 정양산성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성리뿐만 아니고 남한강 수계의 산성들을 따져보면 고구려와 신라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뺏고 빼앗으면서 석성을 쌓고 또다시 뺏고 뺏으면서 현재의 모습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치열함은 아직도 성 내부에 널려있는 투성용 석환들에서 간접적으로 남아 읽을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교통이 발달하고 문명화되었음에도 고성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강을 따라 난 도로를 이용하든지 남쪽의 750고지 산길을 넘어가야 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마저도 두절되기 때문에 650m의 1차선 터널로 통행해야 하지요. 지나가는 내내 날것의 터널에선 암흑 속에 지하수가 흘러내립니다. 마치 조그만 바위굴로 들어가 무릉도원을 찾았다는 도연명의 도하원기가 연상되는 곳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던 신라 장군도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양산성 발굴 작업은 대단한 일입니다. 20년에 걸쳐 발굴 조사만 12번이고 발굴 조사가 끝난 곳은 복원까지 연달아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의지, 문화재청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학술 조사는 무려 2000년으로 우리나라가 IMF의 직격을 맞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였죠. 정양산성이 어디 있는지 알고 나면 더욱 대단합니다. 영월 계족산 능선이 남서쪽으로 늘어뜨린 능선을 남한강이 깎아내어 절벽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발 하나 내디딜 틈 없는 곳에 성벽을 올렸습니다. 워낙 험지이다 보니 성 내부도 대부분 급경사지이고 서쪽으로 있는 골짜기 약간의 평지에 건물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능선에 위치한 성벽에는 치같은 구조물을 축조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했고 주 접근로인 서쪽 완만한 지형에는 외성을 쌓았습니다. 여기에는 계단식 밭을 축조해서 식량 작업에도 노력했으니 마치 한국의 마추픽추 같은 느낌입니다. 예전에 단양과 영월을 이어주던 국도가 절벽 아래 남한강변을 지나는데 현재는 폐쇄되고 유휴지에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샛길로 없는 듯 등산로가 있습니다. 잘 찾아 올라 5분이면 꽤 넓은 평지가 나옵니다. 여기 정조대왕 태실과 태실비가 있지요.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의 흔적을 강원도 깊은 산골 절벽 능선에서 보는 기분은 상당히 오묘합니다. 강점기에 창경원으로 태양아리를 꺼내가고 성물들은 흩어져 있다가 불과 최근에 현 위치에 다시 모셔놓았지요. 태실은 국군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해서 명당이나 명산에 조성했습니다. 우리 전통의 산신 개념과 합쳐져 전국 각지에 위치했는데 사시는 곳 주위에 태봉이나 태산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겠습니다. 태실이 있는 고을은 명예와 함께 관리할 의무도 부여됐기 때문에 당시 영월에서 계족산 인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관리했었음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정조치세를 생각하면 단종의 명예가 회복되고 비로소 묘호와 신의가 영월 장릉에 모셔진 것이 1698년 이로 말미암아 영월부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기입니다. 원래는 발전소 뒤 독립된 260고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곳에 있습니다. 태실 옆으로 나 있는 길로 빠져서 좁은 독립 능선길로 오르다 보면 능선 반대쪽 양지 바른 곳에 태실의 수호사찰로 생각되는 정양사지가 있습니다.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발굴조사 보고서에 보면 사지 동쪽에 병자 2월 3일이라는 각자가 있다고 하여 이 각자의 병자년이 1756년이면 정조의 출생이 1752년이므로 가능성이 꽤 높아지게 되죠.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암자로 보이는 구조물과 같이 있고 수십 년 전 석탄발전소 케이블카에서 석탄이 떨어져 폐사되었다고 전합니다. 골짜기를 따라 한동안 올라가다 계족산 정상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남쪽 정양산성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골짜기를 넘자마자 의외의 평지가 나타나는데 여러 단으로 되어 있어서 지나왔던 암자의 경작지나 방어시설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계단식 평탄지를 지나면 능선 너머로 정양산성의 전단부가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는 잠깐 완만한 경사의 등산길입니다. 곧 외성문지를 지나게 되는데 외성이라 해도 본격적인 석축으로 되어 있으며 부분 토석 콘축도 존재합니다. 그 넓이 또한 상당히 큰데 본성 구간을 제외해도 둘레가 570m에 달합니다. 골짜기 하단부에는 수구가 만들어져 있고 그 위부터 여러 단의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는 외성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왕검성, 즉 정양산성에 머무른 군대는 장기간에 걸쳐 주둔한 것이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성의 축조연대는 본성보다 늦고 수법도 다릅니다. 조선시대까지 운영되었으므로 삼국시대보다 후대의 군대에 의해 조성된 것이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영월의 신라때 이름이 나성군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구려의 나생군이었다고 하죠. 그 이전에는 백제의 백월이었습니다. 1018년이 되어서야 현재의 이름인 영월로 불렸지요.
정양산성이 가지는 전략적 필요성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충돌점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아주 오랜 옛날부터 부각되었지만 사서에 기록이 없어 최초로 만들어진 기원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동국여 지지나 연려실 기술, 신증 동국여지 승남 등 조선시대 와서야 크기나 위치 등의 기록이 나오며 1060m를 겨우 넘기는 것으로 보아 내성의 크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발달된 발굴 기술과 축적된 자료, 해석 시스템은 정양산성이 신라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라의 성들은 남한강 남한을 따라서 특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계리산성에서 시작해 애산리산성, 고성리산성, 정양산성을 거쳐 대야산성과 온달산성을 지나 단양적성에 닿습니다. 모든 자리가 교통로와 수로를 감시하기 적합한 위치이며 남한강을 해자로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축조 방식이 서로 유사하며 6세기경의 토기편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니 사서의 기록과 연계하면 역시 신라성입니다. 외성을 지나 내성 서문지를 향해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장방형의 석재를 가지런히 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허투루게 쌓은 외성의 석재들과 완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서문지의 위치는 매우 영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가 아닌 급경사면에 성벽을 따라 진입로를 내고 아주 좁은 통로를 내었습니다. 성벽에서 수비하는 병사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야 서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급경사에 위치하여 몇 번이나 엉덩방아를 찧어야 했지요. 현재는 토사가 쌓이고 유도계단이 시공되어 있어서 문으로 진입하기 어렵지 않으나 구조로 보아 원래 현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야 했을 곳입니다. 성벽을 들어선 이후에도 내부로 치같은 구조물을 추가했는데 성문을 통과한 적병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추가로 수비군의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문도 성문이 공중에 떠 있고 그 앞이 절벽에 가까운 경사지이죠. 남문은 남쪽으로 연결된 골짜기에 성 내부로 곡부를 형성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역시 현문으로 보이고 성문 앞도 절벽에 가까운 경사를 자랑해서 사실상 출입이 가능한 성문은 서문지였을 것입니다. 공격이 가능한 접촉 지점은 서쪽 골짜기와 동쪽 능선입니다. 그 약점을 수비군도 알고 있어서 서쪽에는 외성을 두었고 동쪽에는 능선을 따라 치같은 구조물을 20m가량 돌출시켜 놓았습니다. 절벽과 경사를 최대한 살려서 육중한 성벽을 축조하였으며 현존 높이가 11m를 넘는 곳도 있는데 조사로 밝혀진 가장 높은 곳은 서벽 수구 구간으로 원래 높이가 무려 16m를 넘습니다. 그 위용과 축조된 모습, 방어시설의 배치 개념 등이 난공불락이었던 삼년산성과 흡사합니다. 동쪽 끝 정상부가 가장 높아서 해발 564m이고 서쪽 끝의 작은 봉우리가 453m입니다. 두 봉우리 사이에 해발 430m 골짜기가 숨겨져 있어 성 내부의 고도차가 130m가 넘습니다. 외성 수구부의 해발은 360m이니 정양산성 전체 해발 고도 차이는 무려 200m입니다. 따라서 성 내부의 대부분 공간은 급경사지로 되어 있고 평탄지는 골짜기 있는 곳에 1000평이 채 못 되는 공간과 외성의 경작지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지는 내성 평탄지에서 나왔습니다. 신라 건물지가 대다수인데 몇몇 건물은 주춧돌 없이 석재를 채워 대지를 마련했습니다. 특수한 목적, 즉 제사나 건조 혹은 저장을 위한 용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벽 두께가 1m 정도 되는 대벽 건물지도 있습니다. 장곡산성이나 아차산 홍련봉, 1, 2보루에 그것을 연상케 하는데 토기편, 어로용구들이 나오니 역시 저장창고로 쓰였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주거지, 다수의 집수시설이 출토되었고 조선시대 군창이 있다는 기록과 함께 삼국 대립의 첨단에 있던 시기부터 수백 년 후까지 지속된 오랜 기간 압축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곱씹게 합니다. 몇몇 기와는 5세기 말까지 제작 연대가 올라가고 건물지에서 채집된 목탄의 방사성 연대 분석 결과는 4세기 초까지 올라갑니다. 최초 이곳을 활용한 시기가 고구려가 물러나고 신라가 영어를 차지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 이후에도 고구려와 백제신라의 공방제는 계속되었을 것이므로 전략적 필요에 의해 거점화한 것이고 산성이 축조된 중심연대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발굴 주체는 정양산성에서 발굴된 기와들과 월성이나 삼년산성에서 발굴된 기와들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합니다.
기와를 만들 때 천을 바닥에 깔고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기와 아래에 천 자국이 남는데 이 자국이 없는 제작 기법을 무화통 성형 기법이라고 합니다. 경주 지역에 5세기 말 나타나는 기법이며 이후 신라 영토 특정 지역에서 발견되며 중요한 국가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신라는 활동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삼국사기 자비마리간 치세를 보면 469년에는 경주에 박리제를 도입하여 도시체계를 정비하고 470년에는 보은에 3년산성을 쌓습니다. 471년에는 군위에 모로성을 쌓고 473년에는 경주 명활성을 정비합니다. 474년에는 일모성 등 6성을 쌓는데 대부분 현재 충청북도에 자리합니다. 475년에는 한성백제가 고구려군에게 점령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백제 문주왕이 신라의 지원병으로 구원하려 했으나 이미 계로왕은 죽음당한 뒤였지요. 신라도 고구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여 대비하고 있었고 이 시기 국방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의 연장선 속에 정양산성도 같이 구축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에도 발주처와 시행사, 시공사가 있는 것처럼 신라도 그랬습니다. 동일한 기술력으로 축조된 수많은 증거들을 미루어 신라는 이미 5세기부터 기술 집단이 있었고 이들이 전국에 산성을 축조하거나 관용 건물을 설치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기와 제작 기법이나 축성법이 유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며 이것은 축성법의 발전, 건축의 발전을 가져왔고 나아가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을 테지요. 덕분에 후손들은 고대 국가들의 전문적인 업무 분장으로 인해 어떤 사적지가 어느 나라 어느 시기의 것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월 정양산성은 5세기 말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봅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활용되며 지역 거점으로 사용되면서 외성이 축조되고 입보산성으로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외성의 축조 수법이 고려시대인데 거란, 몽골이나 왜구가 쉽게 연상되죠. 장기간 농성을 상정하여 경작지를 조성했을 테니 현재의 외성 축조는 몽골에 가깝다고 보이지요. 2001년 영월 창원리 사찰을 지으려던 한 스님이 나한상 무더기를 발견합니다. 상당히 좁은 면적에서 나한상은 끝도 없이 발굴되었고 화재 흔적 속 328개의 나한상이 다시 빛을 보았습니다. 제작 양식으로 보아 고려 말의 것이며 같이 발굴된 와편의 글자로 보아 창녕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나한은 부처의 제자들로 고려시대에 널리 숭배되었는데 누구나 수행 끝에 경지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현실을 이겨내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나한상들 면면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고려말 몽골과 왜구의 침략으로 흉흉한 사회 분위기 속에 500나한을 조성한 역사의 바탕은 정양산성과 같았을 것입니다.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으로 외모는 별로였으나 마음은 착했다고 합니다. 다 해진 옷으로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하니 바보 온달이라 했다죠. 저작거리에서 꽤나 유명했던지 평강왕의 어린 딸이 워낙에 자루니 계속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딸이 16살이 돼서 시집을 보내려 하니 아버지께서 항상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하셨는데 말씀을 바꾸시면 아니 됩니다 라며 고집을 부립니다. 평강왕은 화를 내며 딸을 내쫓았는데 그 길로 바로 온달의 집으로 갑니다. 온달의 집에는 눈이 먼 노모가 느릅나무 껍질 캐러 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집에 온 온달은 공주를 보고 너의 행동이 이상하니 나를 홀리러 온 요물이구나 라며 내쫓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의지는 확고했고 노모와 온달을 설득합니다. 우리 가세가 미천하여 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노모의 말에 마음만 맞으면 되지 부귀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며 가지고 있던 금팔찌를 팔아 집과 밭, 노비와 소, 말 등을 사들여 가산을 마련합니다. 처음 말을 살 때 나라에서 방출한 말 중 비루한 말을 사세요 라고 했고 그렇게 사들인 말을 정성껏 보살펴 훌륭한 말로 탈바꿈시킵니다.
매해 봄 3월 3일에 있던 산천제에 임금이 사냥을 나가는데 온달이 그 말을 타고 나가니 선두에 서고 잡은 짐승도 제일 많아 왕이 불러 이름을 물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온달은 장수로서 평강왕과 같이 하게 됩니다. 후주의 부제가 요동을 침략하자 배산에서 맞서 싸우는데 온달이 선봉이 되어 적을 크게 무찔렀고 비로소 사이로 인정하여 벼슬을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양왕이 즉위하니 온달이 아뢰기를 신라가 한수이북 땅을 침략해오니 우리 백성들이 침통해야 합니다. 병사를 주시면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 라 하자 왕이 이를 허락합니다. 온달은 출정하여 계리편과 중령 서쪽을 우리 것으로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 하고 아단성에서 신라군과 싸우다 화살에 맞고 전사합니다. 장사를 지내려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자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었으니 돌아가십시다 하자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첩첩산 중 소백산과 태백산, 월악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남한강이 만들어 놓은 평지가 있습니다. 영춘면입니다. 옛날 이름은 을하단. 여지도서에 온달이 을하조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온달이 언급했던 중령이나 계리편에서 동쪽으로 꽤 들어와 있는 곳인데 경북 북부와 강원도 충북을 연결하는 통로가 남한강과 소백산 사이에 몇 안 되는 협곡이 닿였기 때문에 육로와 수로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온달산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부분이나 축성 방식이나 신라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구려성은 무너졌거나 토성이거나 목책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 아차산성의 옛 이름이 아단성이었기 때문에 아차산성이 온달산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온달이 전사한 590년에는 한강 이북에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특유의 후방에 침투해서 전투를 벌이는 성향을 볼 때 어느 한쪽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듯 온달산성 쪽에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듯 합니다. 온달은 바보가 아닙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능력으로 공을 세운 탁월한 인재였고 바보라는 호칭은 그를 견제하기 위한 귀족들이 강요한 멸칭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왕권 강화를 위한 등용과 맞물려 있는 인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충북 단양하면 생각나는 것은 단양 팔경, 시멘트가 있겠고 소백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은 원래 여기였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현재 자리로 옮겨졌고요. 원래 단양을 지도에 놓고 살펴보면 이야기의 성격이 바뀝니다. 경북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통과하던 몇 개의 통로, 계림령, 이화령, 조령 위쪽으로 경상도를 외부로부터 지켜주던 천혜의 방벽이던 소백산의 좁은 통로인 중령의 입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는 남한강이 있어서 배를 타고 바로 경기도까지 수로로 이동할 수 있었고 강원 내륙으로도 연결되어 있어 지역의 지배권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좀 더 상류의 온달산성과 하류의 충주는 과거 신라인들의 마지노선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단양의 예터에 적선산성이 있습니다. 사실 적성이라는 이름이 밝혀진 것도 최근의 일인데 1978년 당국대 정영호 교수님께서 내륙의 온달산성과 연계된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다 발이 돌뿌리에 걸렸고 그 돌뿌리에 대자가 써진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단양 신라 적성비가 1000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비석에 고구려의 적성을 점령하여 이 비석을 세우다 라는 금석문이 있었습니다. 옛부터 신라는 중요한 지역에 비석을 세워두었습니다. 신라의 중요한 일족의 근거지였던 포항에는 중성리 신라비나 냉수리 신라비, 북으로 영토 확장해 나가던 울진에는 봉평리 신라비, 왕실의 직할지이자 제사를 지내던 영천에는 영천 청제비, 고구려를 몰아낸 적성에 확장의 의지를 보여준 한반도의 지배권과 직결된 서울 지역을 복속하고 세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영남이 서쪽과 연결되는 관문인 창녕에는 고구려 땅이던 도살성, 백제 땅이던 금연성, 백제는 550년 1월 도살성을 빼앗는데 3월 고구려의 공격으로 두 성을 다 고구려가 점령합니다. 그 고구려를 신라가 몰아내고 이 지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단양 신라 적성비를 세운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곳의 중요성은 퇴색되지 않아서 중앙고속도로와 5번 국도, 철로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중령 너머에는 과거 십성지라 불렸던 풍기 금계리가 있습니다. 강변을 달리는 말의 안장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신라를 지키는 목책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적선산성은 옛 단양의 주산이던 성제산 정상을 둘러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길게 축조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급경사가 이어지지만 동쪽 축성지 안쪽으로 완만한 평지가 있고 북동쪽이 성문과 연결이 됩니다. 다듬은 돌로 치밀하게 쌓아 올린 성벽은 단양 온달산성이나 보은 삼년산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이 1500년 전 치열한 중원 쟁탈전의 한복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내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와편, 토기편이 나오는데 고려시대까지 단양의 읍성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고려시대 왜구가 들끓었을 때 이곳까지 왜구들이 들어와 노략질을 했었으니 길목인 단양의 읍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단양 신라적성비가 발견된 덕에 단양의 불굴단 어원이 적성의 불굴적에서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성에 오니 왜 붉은성이라는 이름이 붙은지 알겠네요. 방문하기 정말 편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상행 단양 팔경 휴게소에서 5분만 올라가면 적성산성입니다. 단양 신라적성비와 풀밭에 앉아 소백산을 바라보면서 고구려군을 공격하기 위해 내려오는 신라장군 이사부의 대열을 상상하는 것도 꽤나 흥미진진하네요. 1232년 2차 몽골의 침입에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처인 부공민들을 이끌어 몽골군 지휘관 살리타를 사살하고 승리를 이끌어낸 승장 김윤우. 1254년 5번째 몽골의 침입이 충주에 도달했을 때 방호별감으로 와 있었습니다. 방호별감은 요충지에 파견된 지휘관이었는데 주로 산성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산성 방호별감이라 부르기도 했지요. 이때도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노비와 백성들이었습니다. 김윤우는 관청에 보관되어 있던 노비 문서를 끄집어내어 불사르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 주며 독전을 거듭해 결국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동안 명예롭기 그지없는 이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충주 남산성으로 비정되어 왔습니다. 충주의 바로 배후에 위치하여 평지성과 병행축조에 운영하던 농성용 산성으로 보았지요. 지형도 험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수성에 아주 유리한 성이었습니다. 인근에 대림산성이 있었는데 능선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좋았으나 서문이 달천에 붙어있을 정도에서 남산성에 비해 낮은 지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성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84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98년, 2002년에는 집수지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총 6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쳐 많은 토기편, 기와편, 철제류가 출토되었습니다. 저장 목적의 토기편과 함께 제사의 목적으로 보이는 고회편들이 나왔는데 인근에 위치한 신라의 누암리 고분궁과 유사한 형태의 것이 나옵니다. 기와들도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확장하던 시기에 축조된 단양 적성, 단양 온달산성과 같은 계통의 것들이 나옵니다. 남산성의 성문은 모두 현문식인데 신라의 삼년산성, 고모산성, 부모산성, 대모산성과 유사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모두 현문식 성문을 쓰는 성들입니다. 보은 삼년산성의 초축은 삼국사기에 470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문경 고모산성도 발굴조사 결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구려와 신라는 6세기 중반까지 문경 세제 인근에서 접촉을 유지하다가 사서의 기록대로라면 551년경 충주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이후 국원경을 설치하고 필요에 의해 충주산성을 쌓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우와 충주인들의 흔적을 찾다가 신라의 확장을 증거하는 징검다리를 찾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신증 동국예지 승람에서 대림산성이 언급되는데 조선 전기에 이미 폐성된 상태이고
내부에서는 수많은 건물지가 발견되며 수운과 바로 연결되는 점, 둘레는 4,906m에 달하는 대형 성곽에 고려와 조선의 유물이 지배적으로 출토되어 있는 점을 들어 1254년 김윤호가 대몽항쟁을 벌였던 충주산성이 대림산성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몽골군에게서 노획한 우마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현재의 충주산성은 사람 올라가기도 힘든 데다 평지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여러모로 대림산성이 김윤호의 항몽지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충주산성 동문지에서 남문지로 가는 성벽길에서 보는 충주호의 경치가 일품이고 서문지에서 북문지로 가는 성벽길에서 보는 충주시의 전경이 시원합니다. 꽤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은 이런 전경도 한몫할 것입니다. 삼한시대의 마고할미가 7일 만에 쌓았다고 해서 마고성, 마고산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금릉동 유물 삼포지로 대표되는 광명산에 있었던 마한의 어떤 나라가 백제에 흡수되기 전 저항하던 과정이 담긴 설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한말 편찬된 조선 역사라는 교과서에는 백제의 구이신왕이 남산에 성을 쌓았고 계로왕 때 남산 북쪽 안림동에 이궁을 지어 천도하려 했었다는데 매력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7일 만에 모든 방어선이 뚫리므로 계로왕이 사망하고 웅진으로 천도하는 사태와 겹쳐지는 것이 이 또한 설화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모든 설화의 중심에 충주의 진산으로서 남산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오랜 기간 이어온 지역민들의 의식 중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장미와 보련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장군감이라 내기를 해서 자웅을 겨루기로 했는데 산에 성을 쌓아서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를 두고 하나는 목숨을 끊고 하나는 장군이 될 것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성 쌓기는 보련이 약간 우세했는데 어머니는 고민을 하다가 보련에게 떡을 가져다 줍니다. 보련은 재빨리 떡을 먹고 성을 쌓지만 떡 먹는 시간만큼 늦어 결국 장미가 먼저 쌓습니다. 그렇게 장미의 이름을 딴 장미산성은 꽃 이름 장미와 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런데 장미는 남동생입니다. 보련은 누나고요. 남한강 하류로 좀 더 내려가야 있는 보련산이 764m, 남한강에 바짝 붙어 충주를 바라보는 장미산은 336m. 두 산성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어체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보련산성이 농성용인 것과 장미산성이 통제용인 것이 전해져 오는 설화와 무관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장미산성은 을궁산 사이에 잣고개와 평풍산 사이에 노은고개를 끼고 있어 장호원에서 충주로 통하는 길목을 통제할 수 있고 남한강의 조운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실제로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남한강에 거의 인접한 곳까지 산성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려시대 조운창이 있었고요. 장미산성에서는 백제 특유의 세발문양 토기가 나오기도 했고 고구려의 토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성의 모습은 치의 설치로 고구려의 특징이 보이는데 목책의 석축으로 보강된 모습이 도기동 산성과 비슷합니다. 도기동 산성은 백제가 처음 만들고 고구려가 나중에 개축한 경우여서 장미산성도 그렇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처에서는 고구려비와 타평리 고구려 유물 등이 나오고 백제 유적은 충주 금릉동 고분군으로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군부대를 피해 촬영하느라 영상에 담지 못한 개방감이 있습니다. 등 뒤로 이천부터 남한강이 만들어 놓은 충주 분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상 근처까지 차가 올라갑니다. 5분 정도 완만한 잔디밭을 걸어가면 고구려가 한반도 남하를 위해 거점을 개척하던 타평리가 눈아래입니다. 얼마 전부터 북문지 일대를 발굴조사한다고 합니다. 저수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통 보물창고 역할을 톡톡히 하죠. 많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서해 유성룡이 왜군의 초기 진격을 징비해서 선조에게 경기 좌도 방어를 건의합니다. 선조는 이를 받아들였고 승군총익 의엄은 파사성을 수축합니다. 그러나 파사성은 지역 제압이나 지배, 아울러 방어에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파사성의 전망은 멋지기로 유명합니다. 주위로 낮은 구렁이 이어지고 홀로 높게 솟아있기 때문에 눈 아래로 이포가, 경기 동부의 남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양으로 접근하는 경상도 강원도의 육로와 수로를 동시에 감시하는 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점이 방어용 산성으로 쓰기에는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정상부를 감싸는 산성이지만 정상과 같은 높이의 능선으로 이어진 성 밖이 있었고 정작 성 내부가 좁았으며 단순한 지형으로 밖에서 성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밖이 잘 보이는 만큼 안도 잘 보여서 아군을 기동시키는 것도 적군에게 탐지당했을 것입니다. 적은 병력만 주둔할 수 있었고 주위에 산이 없어 연계되는 성을 축조할 수 없으니 그 한계는 명확했지요. 처음에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소규모의 집단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청동기 주거일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나쁘다는 것과 내부 면적이 좁다는 단점 때문에 산 아래 새거지를 두었을 것입니다. 전후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산 아래 나란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파사국에 도읍이 있었다고 하며 느네라는 마을도 있는데 왕릉 밑에 있는 마을이었다고 구전합니다. 신라 파사 이사금설보다 파사국의 옛자리라는 설이 마음이 가는 이유입니다. 이곳은 백제의 세력권이기도 했고요. 한수 이남에 자리 잡은 백제는 남한강의 수훈과 동남쪽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방어를 위해 파사성에 주목했고 이곳에 주둔했습니다. 실제로 백제 유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이 지역을 복속했고 파사산 및 남한강 건너 이포에 술천군을 설치합니다. 정작 파사산에서는 고구려의 흔적이 안 나옵니다. 이후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거점으로 활용되다가 어느 순간 폐성됩니다. 파사성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잠시 유용되다가 버려지기를 반복합니다. 다시 임진왜란으로 돌아가면 전쟁 후 파사성은 다시 버려집니다. 광해군 일기에 보면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버린다는 기록이 있고 파사성과 관련된 전투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포보에서 육교 건너 남문으로 올라가는 길과 상자포리에서 마의부를 거쳐 정상으로 가는 길, 천서리에서 동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포보 쪽은 경사가 급하지만 거리도 700m 정도로 짧고 길도 넓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남문지와 포대, 집수조 등의 유구도 볼 수 있습니다. 남문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경기 동부를 관통하는 남한강의 시원한 조망을, 동쪽으로 가시면 숲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셔도 정상으로 이어지고 세상 조용한 너른 뜰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땀을 식히고 마에불로 가셔서 스님께 인사드리고 감로수 한잔 하고 오셔도 좋겠지요. 상자포리 마에불은 고려 초기의 것입니다. 흥망성쇠에 따라 들고 나는 각 시대의 병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 및 막국수로 유명한 천서리는 남한강이 아닌 신내천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서 천서리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일입니다.